어머니, 밥은 정량만 먹이셨죠? 어째 더 먹은 것 같은데? 며느리의 차가운 목소리에 정순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먹을 만큼 먹었다. 많이 먹지도 않았어. 그리고 애들 자랄 때는 잘 먹으면 좋지 무슨 정량 타령이니? 왜 이렇게 말귀가 어두우세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정량만 먹이라고요. 정순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밥 몇 숟가락 더 먹는 게 뭐가 그리 큰 문제라고 그래? 애가 배고프다는데. 어머님, 제 말씀을 이해 못 하시는 것 같네요. 이게 다 아이를 위해서예요. 알지도 못하시면서. 뭐가 아이를 위해서인데? 밥그릇 통째로 치워버리는 게 아이를 위하는 거야? 어머니, 그거 지금 학대예요. 요즘은 과식이 학대로 신고 들어오기도 해요. 방금 뭐라고 했니? 내가 지금 밥 조금 더 먹였다고 학대라고. 네, 맞아요. 정해진 정량이라는 게 있는데 더 먹이는 건 학대지 뭐예요? 난 내 아들 키울 때 정량 그런 거 모르고 잘만 키웠다. 그리고 너는 그렇게 안 큰 줄 아니?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는 거지. 어머님, 손주가 어머님이 낳은 애예요? 제 아이니까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럼 나한테 부탁하지 말았어야지. 손주 봐달라고 도움을 요청해놓고 사사건건 간섭하고. 간섭이요? 말 다셔서요? 정순 씨는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내가 이 나이 먹도록 너희 집에 와서 이런 소리 들을 줄은 몰랐다. 그때였습니다. 며느리가 실제로 경찰에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이죠? 네, 신고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이번 사연의 주인공은 67세의 박정순 씨입니다. 정순 씨에게는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그 아들과는 불과 몇 정거장 떨어진 곳에 살고 있었지만 방문한 지는 꽤 오래되었습니다. 가까운 거리에 살면서도 이렇게 오래 보지 못한다는 게 가슴 한켠을 아프게 했습니다. 어머님, 요즘 너무 바빠서요. 다음에 봬요. 며느리 유진이가 입에 달고 살던 말이었습니다. 매번 전화 통화가 끝날 때마다 듣던 말이었죠. 처음에는 정말 바빠서 그런가 했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그저 핑계일 뿐이라는 걸 말이죠. 결혼 전 첫 만남에서부터 유진이는 정순 씨와의 거리두기를 시작했으니까요. 정순 씨는 아직도 그날을 선명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유진이는 첫 인사부터 건성이었습니다. 상에 앉아서는 휴대폰만 만지작거리며 대충 몇 마디를 던질 뿐이었죠. 정순 씨를 똑바로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자신과의 만남이 불편하다는 듯한 태도였죠. 어머니, 저는 다른 멍청한 여자들하고는 달라요. 다른 여자들은 시어머니한테 휘둘리고 사는데 어찌나 한심하던지. 그리고 저는 시집살이 하면서 제 인생을 허비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래, 나도 시집살이 시키고 싶지는 않다. 그 말 한마디에 뭔가 쎄한 느낌이 왔지만 정순 씨는 그때 알아챘어야 했습니다. 이 며느리가 앞으로 어떤 며느리가 될지를. 하지만 그때는 시집살이가 무서워 으름장을 내놓는구나라며 넘어갔던 게 실수였나 봅니다. 결혼 후에는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저희는 저희 방식대로 살고 싶어요. 간섭은 하지 말아주세요. 그 말을 시작으로 점점 아들과의 연락도 뜸해졌습니다. 명절에도 저희끼리 보내고 싶어요. 라며 오지 않았습니다. 정순 씨가 찾아가려 해도 어머? 어머니 요즘 자식집 찾아오면 실례예요. 라는 말만 돌아왔습니다. 아들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엄마, 유진이가 아직 적응하느라 그래요. 이해 좀 해주세요. 라고 하더니 자신의 아내 편을 들며 어머니와의 거리두기에 동참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하려 했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신혼생활이니까 둘만의 시간이 필요하겠지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되었죠. 명절마다 빈자리를 보며 한숨 찢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첫 손주가 태어났을 때였습니다. 정순 씨는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드디어 관계가 좋아질 수 있겠다고 생각했죠. 아이가 생기면 달라질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어머님 오시면 신경 쓰이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해서 나중에 봬요. 산후조리원에 들르려 해도 병원에 가려 해도 매번 거절당했습니다. 심지어 손주 사진 한 장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겨우겨우 애원하듯 달라고 해서야 보내주었죠. 요즘은 아기 키우는 방식이 달라요. 어머님 세대와는 많이 다르니까 저희가 하는 방식을 존중해 주세요. 마치 정순 씨가 구시대적인 사람인 것처럼 말하는 며느리의 태도가 서글펐습니다. 손주의 얼굴을 보는 것조차 특별한 허락이 필요한 일이 되어버렸죠. 아들이 전화를 걸어올 때면 늘 뒤에서 들리는 며느리의 한숨소리, 짜증 섞인 목소리가 정순 씨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자신의 존재 자체가 며느리에게는 불편한 것 같았죠. 전화 통화 중에도 여보, 이제 그만하고 와요. 라며 재촉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둘째가 태어났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번에는 며느리가 먼저 연락을 했지만 그것도 도움이 필요해서였죠. 어머님, 첫째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둘째 낳고 나서 힘들어서요. 그때는 필요하다고 먼저 연락해놓고 일이 끝나자마자 다시 연락이 끊겼습니다. 마치 정순 씨는 필요할 때만 불러다 쓰는 도구 같았죠. 도움이 필요할 때만 연락하고 그 외에는 철저히 무시하는 패턴이 반복되었습니다. 특히 서운했던 것은 정작 며느리의 친정 부모님과는 자주 만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였습니다. 아들의 SNS에 올라온 사진을 통해 알게 됐죠. 주말마다 친정에 가서 외식하는 모습, 손주들과 즐겁게 노는 모습이 가득했습니다. 정순 씨에게는 한 장의 사진도 보내주지 않으면서 말이죠. 그런데 그런 며느리가 또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님, 이번 주말에 시간 되세요? 웬일이니? 제가 요즘 너무 바빠서요. 애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이번 주말에는 자택근무를 좀 해야 돼서 애들 신경 쓸 겨를이 없을 것 같아요. 정순 씨는 순간 쓴웃음이 났습니다. 역시나 며느리에게는 필요한 사람이 되었을 때만 연락이 오는 법이었습니다. 그동안 쌓인 서운함이 마음 한구석을 가득 채웠지만 그래도 손주들이 보고 싶은 마음에 승낙했습니다. 그래, 알겠다. 언제 가면 되니? 가방을 챙기면서 정순 씨는 며느리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첫 만남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진심으로 웃는 얼굴을 보여준 적 없는 며느리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며느리 때문에 아들의 얼굴도 점점 멀어져 갔죠. 한때는 그렇게 자상하고 효심 깊던 아들이 이제는 남처럼 변해버렸습니다. 에휴, 요즘 애들은 가족 개념이 없어. 정순 씨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곧 시작될 며느리와의 불편한 대면을 예감하면서도 손주들 생각에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다른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커다란 사건이 다가오는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드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죠. 이렇게 서운한 마음을 안고 찾아간 아들 집에 초인종을 누르자 예상대로 며느리는 무표정한 얼굴로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오셨네요. 마치 귀찮은 손님이라도 온 것처럼 며느리는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현관에 들어서려는 정순 씨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갑자기 말했습니다. 밖에서 오셨으니까 손 소독하셔야 해요. 저기로 먼저 들어가세요. 아, 마스크도 써주세요. 감기 걸리면 안 되니까. 현관을 들어서자마자 며느리는 또 다른 규칙들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이쪽 방은 아이들 공부방이라 들어가시면 안 돼요. 저쪽 방도 아이들 놀이방이라 출입금지고요. 거실에만 계시면 됩니다. 아, 참 화장실은 세균 감염 위험이 있어서 아이들이 쓰는 화장실 말고 현관 쪽 화장실 쓰세요. 그리고 저 이제 자택근무 좀 하고 있을게요. 자신의 집에서조차 이방인처럼 대접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정순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손주들은 태블릿을 보며 건성으로 인사를 했죠. 우리 첫째, 할머니가 오랜만에 왔는데 잘 있었니? 할머니 안 보고 싶었어. 엄마가 공부할 시간에는 할머니랑 말하지 말래요. 너무 일찍부터 공부시키는 거 아니니? 초등학교도 안 들어갔는데. 밖에 나가서 뛰어놀기도 하고 그래야지. 아이들 교육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어머님도 아시죠? 요즘은 경쟁사회잖아요. 그리고 어머님, 아이들 앞에서는 반말 쓰시면 안 됩니다. 존댓말로 이야기해주세요. 시간이 흘러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정순 씨는 손주들의 점심시간에 밥을 차려주었습니다. 첫째가 밥을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며 뿌듯해하는데 갑자기 며느리가 들어와 밥그릇을 치워버렸습니다. 어머니, 밥은 정량만 먹이셨죠? 어째 더 먹은 것 같은데? 며느리의 차가운 목소리에 정순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이가 먹을 만큼 먹었어. 많이 먹지도 않았어. 그리고 애들 잘할 때는 잘 먹으면 좋지 무슨 정량 타령이니? 왜 이렇게 말귀가 어두우세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정량만 먹이라고요. 정순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밥 몇 숟가락 더 먹는 게 뭐가 그리 큰 문제라고 그래? 애가 배고프다는데. 어머님, 제 말씀을 이해 못 하시는 것 같네요. 이게 다 아이를 위해서요. 알지도 못하시면서. 아이를 위해서? 뭐가 아이를 위해서인데? 밥그릇 통째로 치워버리는 게 아이를 위하는 거야? 어머니, 그거 지금 학대예요. 요즘은 과식이 학대로 신고 들어오기도 해요. 뭐? 방금 뭐라고 했니? 내가 지금 밥 조금 더 먹였다고 학대라고. 네, 맞아요. 의사들이 정해진 정량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 알면서도 더 먹이는 건 학대지 뭐예요? 난 내 아들 키울 때 정량 그런 거 모르고 잘만 키웠다. 그리고 너는 그렇게 안 큰 줄 아니?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는 거지. 어머님, 왜 자꾸 제 교육 방식에 대해 간섭하시는 거예요? 제 아이니까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럼 나한테 부탁하지 말았어야지. 손주 봐달라고 도움을 요청해놓고 사사건건 간섭하고. 간섭이요? 말 다셔서요? 정순 씨는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내가 이 나이 먹도록 너희 집에 와서 이런 소리 들을 줄은 몰랐다. 어머님이 자꾸 이렇게 감정적으로 나오시니까 제가 할 말이 있네요. 사실 이런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며느리의 말투가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어머님은 옛날 방식만 고집하시면서 자꾸 저희 육아에 간섭하시려고 해요. 그게 얼마나 큰 스트레스인지 아세요? 내가 뭘 간섭했다고 그래? 손주 밥 한 술 더 먹이는 게 그렇게 잘못된 일이야? 그때 마침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왜 이렇게 시끄러워? 무슨 일이야?
여보, 어머님이 자꾸 우리 육아 방식에 간섭하시는 거야. 내가 아무리 말씀드려도. 엄마, 요즘은 예전하고 많이 달라졌어요. 어쨌든 간에 저희 아들이고 저희 집이니까 룰을 따라주세요. 너까지 그러는 거니? 엄마, 저희도 나름대로 공부하고 연구해서 이렇게 키우는 거예요. 어머니 세대의 방식이 다 틀렸다는 건 아니지만, 자식들과 대화는 계속해서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이런 식으로 계속 저희 말 안 듣고 딴지 거시면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뭐? 신고한다고? 네, 제가 말했죠. 정량을 넘어선 강제 급식도 신고 대상이에요. 정순 씨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손주들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한 행동이 이렇게까지 왜곡될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너 정말 상식이 통하지 않는구나? 너 지금 나를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거니? 상식이요? 방금 상식이라고 하셨어요? 상식이 통하지 않는 건 어머니예요. 요즘 법이 얼마나 무서운데 콩밥 한번 드셔봐야 정신을 차리겠어요? 아들은 그저 옆에서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이런 모욕을 당하는데도 말 한마디 못하는 아들을 보며 정순 씨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며느리가 실제로 경찰에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이죠? 네, 신고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정순 씨는 그 자리에서 쓰러질 것만 같았습니다. 자신의 며느리가 그것도 손주들의 밥을 더 먹이려 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신고를 하다니요. 얼마 후 정말로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신고 받고 왔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며느리는 마치 준비했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시어머님이 저희 육아권을 침해하시고 아이들에게 강제로 음식을 먹이려 하셨어요. 아이들이 거부하는데도 계속 강요하시고. 경찰은 상황을 듣고 정순 씨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님, 일단 이런 경우에는 자제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가정 내 문제지만 저희도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출동해야 해서요. 정순 씨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이렇게 멀리 와서 손주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한 행동이 경찰까지 부르는 사태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제가 나가겠습니다. 정순 씨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지만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쫓겨난 정순 씨는 한밤중까지 거리를 헤맸습니다. 가방 하나 들고 나온 채로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웃음이 나왔죠. 그래.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구나. 며느리의 마지막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경찰이 오자 당당하게 신고 이유를 설명하던 그 뻔뻔한 얼굴. 그리고 그걸 보면서도 한마디 말도 못하고 고개만 숙이고 있던 아들의 비겁한 모습까지. 내가 너무 호구같이 살았나 보다. 문득 정순 씨는 그동안의 일들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결혼 전부터 며느리가 보여준 차가운 태도, 손주들이 태어났을 때도 기쁨을 나누지 못하게 했던 일. 그리고 오늘 이렇게 경찰까지 불러 자신을 내쫓은 일까지.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정순 씨는 자식들에게 본때를 보여주어야겠다고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결혼할 때 신혼집을 장만해주면서 정순 씨는 자신의 명의로 해두었습니다. 나중에 아들 명의로 바꿔줄 생각이었지만 며느리가 워낙 사사건건 못마땅해 해서 미뤄두었던 거였죠. 정순 씨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입가에 쓴웃음이 번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정순 씨는 부동산을 찾아갔습니다.
예전에 이 집을 구할 때 도움받았던 중개사였죠. 어머, 오랜만이네요. 잘 지내셨어요? 이 집 매물로 내주세요. 네? 아드님 사시는 그 집을요? 네, 제 집이니까요.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있죠? 부동산 중개인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사실 그 아파트 매수자가 여러 명 있어요. 재건축 예정이라 매물만 나오면 바로 계약하겠다는 분들이. 정순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재건축이요? 네, 그 동네가 지금 한창 뜨고 있잖아요. 정순 씨 댁은 입지도 좋고. 지금 나오면 웃돈 얹어서 바로 나갈 것 같은데. 정순 씨는 이때다 싶었습니다. 바로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죠. 퇴거 통보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 내용 증명을 보내시는 게 좋겠습니다.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니까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내용 증명을 발송했습니다. 한 달 안에 집을 비워달라는 내용이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벌써 매수자와 가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연락도 받았습니다. 이틀 뒤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집을 비우라니요? 새삼스럽게 놀래긴? 너희가 나한테 한 것처럼 나도 하는 건데. 말도 안 돼요? 설마 그때 일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그날 너네들한테 쫓겨나고 너희들은 더 이상 내 자식이 아니라 생각하게 됐다. 쫓겨나다니요, 엄마. 그냥 어쩌다 한 번 있었던 해프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전화 너머로 아들이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건 유진이가 순간 화가 나서. 너희 와이프가 화가 났다고. 화가 나면 그렇게 행동해도 된다는 거니? 나는 손주들 밥 한 술 더 먹이려다가 경찰까지 불려서 쫓겨났는데. 이제 와서 그런 말 하지 마. 한 달 안에 나가? 새 주인이 들어와야 하니까. 이제 너네들도 집에서 쫓겨나는 기분을 알게 될 거다. 그날 저녁 아들 부부가 정순 씨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며느리는 정순 씨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잘못했어요. 제가 너무 흥분해서 너무했네요. 흥분. 내가 경찰 부르면서는 그렇게 당당하더니 이제 와서 그런 말이 나와. 저희가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사 가면 어디서 살아요? 전세금도 없고. 정순 씨는 비웃음이 났습니다. 그건 내가 알 바 아니지? 나보고 나가라고 할 땐 그런 생각 안 했잖아. 이번에는 아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제발요. 저희 애들도 있고. 며느리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정말 큰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집값이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저희 보고 나가라고 하시면 어떡해요? 가만히 앉아서 집값이 올라 신나했던 아들 부부는 이제서야 신기루였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 이제 집값 오른 걸 알았구나. 내가 말년에 돈 복은 좀 있나 보다. 정순 씨의 차가운 말에 며느리는 더욱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저희가 앞으로는 잘할게요. 됐어. 너희가 경찰 부르던 날 나도 결심했어. 이제 너희랑 더 이상 얽히고 싶지 않아. 그때였습니다. 며느리의 태도가 갑자기 돌변했습니다. 그래요. 그럼 저희 보고 거리에서 살라는 거예요? 이럴 거면 왜 저희 결혼할 때 집은 사주신 거예요? 말이 안 통하는구나. 하긴 말로 할 필요 없지. 그렇게 법 좋아하니 법대로 하자.
한 달 안에 집 안 비우면 강제 집행할 거니까 그런 줄 알 거라? 결국 한 달 후 아들 내외는 짐을 싸야 했습니다. 이사 나가는 날 며느리는 마지막까지 성질을 부렸죠. 어머님, 이러시면 두고두고 후회하실 거예요. 자식이랑 손자들한테 이럴 수가 있으세요? 앞으로 평생 얼굴 못 보고 사실 줄 아세요? 아이고 됐네요. 내가 뭘 후회하는데? 그 잘난 얼굴 안 보여줘도 되니까 너네나 후회하지 말거라. 마지막 짐을 싸들고 나가는 아들 내외를 보며 정순 씨는 한숨을 쉬었죠. 문이 닫히고 모든 게 조용해졌습니다. 가슴 한켠이 아팠지만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 같았습니다.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어. 집은 매매가 완료되었고 웃돈도 꽤 받았습니다. 정순 씨는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구질구질하게 매달리지 않기로 한 거죠. 이제 정말 끝이구나. 자식이 부모를 버렸으면 부모도 자식을 버릴 수 있는 거니까요. 정순 씨의 복수는 그렇게 완벽하게 끝이 났습니다. 집을 판 후 2달이 지났습니다. 정순 씨는 예전부터 꿈꾸던 전원주택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아들 부부와는 다르게 동네 주민들과 어울리며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었죠. 그렇게 이웃들과 수다를 떨며 지내는 일상이 행복했습니다. 더 이상 눈치 볼 일도 가슴 아플 일도 없었죠. 오히려 집을 팔아 얻은 돈으로 여유 있는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반면 아들 부부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편안히 잘 살던 집에서 막상 월세를 내려 하니 생각보다 지출이 커졌죠. 여보, 이런 데서 어떻게 살아요? 월세는 비싼데 방도 좁고. 그러게 당신이 어머니한테 그렇게 대들지만 않았어도 이 지경까진 안 왔잖아요. 또 시작이네요. 당신은 당신 어머니 편만 들더니 이제 와서 이게 다 내 탓이라고. 하루에도 몇 번씩 부부싸움이 벌어졌습니다. 한 번 시작된 싸움은 점점 더 큰 싸움으로 번졌죠. 당신이 그때 경찰만 안 불렀어도 그럼 뭐, 시어머니한테 무조건 꼼짝 못하고 살아야 했나요? 차라리 지금은 꼼짝도 못하고 살고 넓은 집에서 사는 게 낫지 않아? 이렇게 월세방을 전전하는 것보다? 며느리는 더 이상 예전의 당당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친정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그쪽에서도 손을 떼버렸죠. 유진아, 우리도 이제 너희 도와줄 형편이 안 돼. 너도 좀 제발 철 좀 들어라. 엄마까지 이러시기에요? 제발. 내가 시어머님한테 그렇게 대들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이러기야. 나도 쪽팔려서 얼굴을 못 들겠다. 경찰까지 부르다니. 이제 와서 우리 보고 뭐 어쩌라는 거니? 결국 며느리는 늘어난 지출을 메꾸려고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못 배운 사람이나 하는 일이라고 얕보던 편의점 일과 식당 서빙 일도 가리지 않았죠. 어머나, 유진 씨 아니세요? 편의점에서 일하던 중 마주친 옛 이웃의 말에 며느리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여기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 요즘 이사 가셨다던데. 네. 그냥 시간도 남고 해서요. 며느리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예전에 그렇게 무시하던 일을 이제는 자신이 하고 있다는 게 참 아이러니했죠.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여보, 이제는 정말 어머님한테 가서 무릎이라도 꿇어야 하는 거 아닐까요? 이제 와서? 당신이 그렇게 잘났다고 할 때는 언제고? 그러는 당신은 뭐예요?
엄마 아들이면서 한마디도 못하고 중간에서 중재를 잘해줘야죠. 이제는 서로 책임을 물으며 다투는 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자신은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데 시어머니는 오히려 더 행복해졌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여보. 어머니한테 한번 찾아가 볼까요? 뭐? 갑자기? 이제는 정말 제가 잘못했다고 빌어볼게요. 이대로는 못 살겠단 말이에요. 결국 아들 부부는 어머니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정순 씨는 문조차 열어주지 않았죠. 어머님,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진작 이럴 줄 알았으면 그때 그러지 말걸.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돌아온 건 차가운 한마디. 돌아가. 이제 우리는 남이야. 며느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교만했어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교만? 경찰까지 불러놓고 이제 와서 그런 말이 나와? 같은 말 반복하게 하지 말고 돌아가거라. 정순 씨의 말에 며느리는 더욱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저 이제 정말 달라졌어요.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제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며느리의 눈물 섞인 목소리가 계속됐지만 정순 씨는 이미 마음을 닫은 듯했습니다. 달라졌다고. 내가 경찰 부르던 날 나도 달라졌어. 이제 와서 용서해달라는 말 하지 마. 그 말을 듣자 아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때 옆에서 방관하고 비겁했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요즘은 매일 싸워요. 저희가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이제 와서 이러지 마. 돌아가거라. 더 이상 할애기 없다. 결국 아들 부부는 발걸음을 돌려야 했습니다. 돌아가는 길, 며느리는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드디어 며느리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지만 이미 너무 늦어버린 후였죠. 반면 정순 씨의 삶은 나날이 풍요로워졌습니다. 이웃들과 수다를 나누며 사는 재미에 푹 빠졌고 주민 모임에서도 인기 많은 회원이 되었죠. 더 이상 구질구질한 관계에 매여 있지 않아도 되었고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이제야 내 인생다운 인생을 사는 것 같네. 창 밖으로 들어오는 바닷바람을 맞으며 정순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